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부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뭐 빚이 얼마다 이런 뻔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건 우리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금융 미스터리에 가깝습니다. 이런 헤드라인 정말 익숙하죠. 미국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 상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총액이 얼마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요, 얼마나 빌렸냐가 아니라 어떻게 빌리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갑자기 장기 채권 대신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거든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지금 금융 시스템 전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고작 빚내는 방식을 좀 바꾼 건데 이게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든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입니다. 도대체 미국 정부는 왜 갑자기 장기 국채 대신에 만기가 1년도 안 되는 이 초단기 국채, 우리가 T빌이라고 부르는 이걸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이거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여요. 당장 이자 비용도 적게 들죠. 또 앞으로 금리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수십 년짜리 고금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고요. 게다가 지금 투자자들도 길고 복잡한 것보단 안전한 단기 상품을 더 선호하거든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전략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정부가 예를 들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빚을 낸다고 칩시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보죠. 돈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구멍은 바로 영래포, 줄여서 RRP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원본 자료에서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했는데요. 연준 안에 있는 거대한 예비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딱히 투자할 곳이 없는 단기 자금들이 잠시 와서 주차해두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의 출처는 바로 은행 지급 준비금입니다. 이건 방금 말한 예비 물탱크랑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시중 은행들이 고객들이 갑자기 돈을 빼달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연준에 의무적으로 맡겨놓은 말 그대로 은행 시스템의 비상금이자 생명줄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경제를 돌리는 바로 그 돈의 원천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군데에서 돈을 빼올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세요. 첫 번째, 좋은 시나리오는 RIP, 즉 예비 물탱크에서 돈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연준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 전체의 물의 양, 즉 유동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시나리오는요? 은행의 생명줄인 지급준비금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던 돈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시스템에서 물이 아예 빠져나가버리는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좋은 시나리오의 원천이었던 RRP, 예비 물탱크의 수위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물탱크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이제 싫든 좋든 나쁜 시나리오, 즉 은행 시스템의 생명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보이지 않는 압박의 시스템을 어떻게 옥죄해 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은행 시스템에서 돈이 말라버리는 과정은요, 사실상 연준이 여러분 우리 기준금리 올립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건 아무런 발표도 없고 경고도 없이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걸 그림자 긴축, 즉 섀도우 타이트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위험한 부작용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은행들은 대출 창구를 닫아버릴 거고요. 경제는 활력을 잃겠죠.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2019년 레포 사태 때처럼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 쇼크 업소버가 다달아서 이제 작은 요철에도 차체가 박살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 마진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자, 지금까지는 돈이 어떻게 돌고 어떻게 마르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배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금융 시스템은 단순히 파이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 모든 시스템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 바로 신뢰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와일드 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와 그 빚인 미국 국채는 더더욱 그렇죠.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미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위기가 와도 시스템의 규칙이 지켜지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죠. 그런데 원본 자료는 바로 이 신뢰의 기둥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강력한 정치적 변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소방수, 즉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라는 건 원래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잖아요. 이 게임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 최후의 순간에 시스템을 구원해주기 때문인데, 만약 이 소방수마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뢰가 흔들리면 이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 미국 국채를 계속 믿고 사줄 것인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는 가장 큰 손님들, 즉 동맹국들과 등을 돌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지갑을 열어주길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 떠도는 몇 가지 낭설들, 그 신기루를 좀 걷어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하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문제 생기면 연준이 돈 찍어서 해결할 거고, 그럼 유동성 파티가 다시 시작될 거다. 그런데요, 이 자료는 그게 완전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유동성 파티는요, 그 전에 시장이 불바다가 되는 끔찍한 금융위기라는 재난이 먼저 터져야만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건 축하 폭죽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라는 거죠. 이건 파티가 아니라 장례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대한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대시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TGA, RRP, 은행 지급준비금 잔고, 이게 바로 시장에 숨겨진 돈줄이 얼마나 남았나 보여주는 계기판이고요. SOFR 같은 단기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르면 그건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미국 빚을 계속 사주는지, 국채 입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분석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의 신화. 어쩌면 그 신화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부가 빚을 내는 방식의 이 조용한 변화가 어쩌면 우리가 알던 금융세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정부 또 빚 늘렸다. 이런 헤드라인 정말 지겹도록 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요즘엔 단순히 빚이 얼마냐 이 총액보다도 어떤 종류의 빚을 내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특히 그 만기가 1년도 안 되는 초단기 국채, T빌이라고 하죠. 이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일까요? 네, 오늘 저희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에서는 바로 그 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미국 정부가 왜 어떠다 장기빚 대신 이렇게 단기빚을 선호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전이 금융 시스템의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바로 돈줄, 그러니까 유동성을 어떻게 말리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네.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뭐랄까 금융 시스템 자체의 취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변수들, 예를 들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독립성 문제, 심지어는 특정 음모론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요. 이 현상의 본질과 또 잠재적인 파장까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럼 왜 하필 단기 국채인지 그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언뜻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나가는 이자 부담이 적고 또 금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짧게 빌리는 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요즘처럼 금리 높을 때는 길게 묶이는 것보다야 뭐 안전하고 또 현금화하기 쉬운 단기채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어떤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는 유동성 흡수라는 약간 그림자 같은 게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그 돈은 결국 시장 어딘가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 두 가지 경로요. 하나는 비교적 안전한 경로군요. 금융시장의 그 거대한 현금 주차장이라고 불리는 영래포, RRP 자금이 움직이는 경우 주로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 같은 기관들이 마땅히 굴릴 데 없는 단기 자금을 연준에 잠깐 맡겨두는 곳이잖아요. 만약 MMF가 여기에 둔 돈을 빼서 단기 국채를 산다면 이건 뭐 사실상 연준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 그러니까 재무부 계좌 TJ로 돈이 옮겨가는 셈이라서요. 시중 은행 시스템의 핵심 유동성, 즉 지급준비금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일종의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고요. 바로 그 완충 장치가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RRP라는 이 현금 주차장이 점점 텅 비어가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줄 돈은 다른 곳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은행 시스템의 생명줄과 같은 지급준비금입니다. 이건 뭐 은행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연준에 의무적으로 맡겨두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인데요. 만약 은행들이나 혹은 뭐 은행 예금주들이 이 지급준비금을 활용해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돈이 이동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은행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이 실제로 증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나쁜 시나리오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에어백이 제거된 상태에서 충돌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된다고요. 미국 재무부의 그 메인 계좌 TGA 잔고 변화를 보면 명확해진다고요. 국채 발행 대금은 여기 TGA로 들어가죠. 작년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재무부가 TGA 잔고를 채우려고 정말 막대한 양의 단기 국채를 쏟아냈고 TGA 잔고가 수천억 달러나 급증했었죠. 그럼 이 돈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초기에는 뭐 다행히 RRP 잔고가 넉넉해서 대부분 RRP 감소분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RRP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점점 은행 지급준비금 감소분으로 그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TGA 증가분, 즉 정부가 가져간 돈이 RRP 감소분과 은행 지급준비금 감소분의 합과 거의 일치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즉 그 에어백이 터지고 이제는 시스템의 본체가 직접 충격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은행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심각한 연쇄 반응이 예상됩니다. 첫째는 그림자 긴축, 영어로는 섀도우 타이트닝 효과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공식적인 긴축과는 별개로 재무부의 국채 발행 자체가 시중 유동성을 그냥 빨아들여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니까 기업이나 가게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긴축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둘째는 단기 자금 시장의 발작 가능성입니다. 은행 시스템 전체에 현금이 부족해지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금리가 예기치 않게 폭등할 수가 있어요. 2019년 9월에 발생했던 레포 사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당시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가 순식간에 10%까지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을 아주 공포로 몰아넣었죠. 이런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시장은 이런 스탠스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을까요? 뭐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것 말고 다른 신호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채 입찰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요의 강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행 예정 금액 대비 얼마나 많은 응찰이 들어왔는지 이걸 나타내는 응찰률이라고 하죠. Bid to Cover Ratio. 이게 평소보다 낮거나 아니면 실제 낙찰된 금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눈에 띄게 높게 형성되는 발행 금리 차, 억션 테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지면 수요 부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또 의무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그 대형은행들, 소위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낙찰받는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 약하다는 방증일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 11월에 있었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관찰됐습니다. 입찰 결과뿐 아니라 뭐 시장 전반의 체력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특정 입찰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요. 국채 시장의 기본적인 거래 환경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채를 사고 팔 때 제시되는 가격 차이, 즉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거나 특정 가격에 쌓여있는 매수 매도 물량, 즉 시장 깊이가 얕아지는 현상들이죠. 이건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은행 규제, 대표적으로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같은 규제가 의도치 않게 이런 문제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이 규제는 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너무 많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 문제는 이게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중개하는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정부는 계속 빚을 팔아야 하는데 정작 그 빚을 소화해줘야 할 은행들의 손발을 규제가 묶어버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결국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규제가 벌한 비은행권, 예를 들어 뭐 헤지펀드 같은 곳으로 전이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기술적인 유동성 압박만으로도 시장은 뭐 상당히 불안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공해주신 자료에서는 여기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는 결정적인 변수, 바로 그 트럼프 변수와 이것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현재 이 유동성 문제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변수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 이게 더 본질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의 큰 손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좀 경시한다거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당장은 잘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거든요. 국채 금리에는 이런 신뢰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마련이죠. 아,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 특히 관심을 보이신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현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현재 부채를 일으키고 성장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거품과 붕괴, 즉 위기는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마치 끊임없이 파도 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슬아슬한 시스템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바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연준은 최종 대부자, 렌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로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뭐 부채 화폐화다, 돈 찍어내기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좋든 싫든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라는 것이 자료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의 주장과는 좀 다른 관점이죠.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바로 이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훼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시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부분인데요.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아껴 써야 할 비상카드를 평상시에 어떤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남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이건 스스로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된다는 것은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런 중앙은행 시스템이나 금융 엘리트들을 딥스테이트 같은 어떤 실체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도 존재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바로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연준이 질서정연하게 개입해서 상황을 수습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는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가 먼저 폭발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나 동맹국들의 신뢰가 붕괴하고요. 그로 인한 극심한 혼란, 즉 카오스가 발생한 뒤에야 연준이 마지못해 등판하는 훨씬 더 파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곧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가 급락하는 파티가 열릴 것이다. 이런 단순한 전망은요, 현재 상황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곧 금리 내리고 돈 풀릴 테니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 유동성 파티라고 불리는 연준의 대규모 양적 완화, QE는 축제가 시작된다는 축포가 아니고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에 울리는 비상 사이렌과 같다는 겁니다. 즉, 그런 파티가 열리려면 먼저 끔찍한 시장 붕괴라는 재난 영화가 상영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는 금리 인하는 본격적인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보험적 성격의 미세 조정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것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역전폭이 더 심화되거나 혹은 반대로 더 가팔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그림제 긴축 효과로 은행 대출이 줄어들면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요. 네. 또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무위험 이자율, 즉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미래에 벌어들일 기업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서 주식 가치 평가에 부담을 줍니다. 동시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져서 회사채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결국 정부의 과도한 빚 때문에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달러 가치나 다른 나라에는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 상승은 달러 가치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매력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과도한 부채 문제나 앞서 언급된 그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되면 오히려 달러 자체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양날의 검인셈이죠. 강달러는 특히 달러 빚이 많은 신흥국들에게는 큰 금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의 전통적인 안전자산 지위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요, 이례적으로 국채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과 함께 투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채 시장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단기 국채 발행 증가는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부채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이건 RRP라는 중요한 유동성 완충 장치가 고갈되어가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변수로 대표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 특히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면서 그 잠재적 위험이 증폭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지금은 막연히 유동성 폭발이나 파티를 기대하면서 섣불리 베팅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진행 중인 유동성 흡수 과정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앞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핵심 유동성 지표들,
즉 TGA 잔고, RIP 잔고, 그리고 은행 지급준비금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네, 지표들을 잘 봐야겠군요. 그렇죠. 또한 단기자금 시장 금리, 예를 들어 SOFR 같은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채 매수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 재무부의 TIC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기 시에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라는 안전장치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다음번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기도 전에 이 안전장치의 핵심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의 위기 대응 매뉴얼과 안전망에 대한 신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린 세상에서 과연 어떤 대안적인 질서나 혹은 혼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